이란 핵 프로그램은 20년 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테헤란은 평화적 목적이라 주장하고 이스라엘은 핵 파괴용이라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란 사막 깊은 곳, 비행기 경납고보다 더 큰 홀에서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분당 거의 6만 3천 번 회전하고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키높이지만 전화기 기둥보다 얇고 소음은 매우 크며 날카로운 소리가 계속 납니다. 이 원심 분리기들은 함께 소수의 국가만이 성공한 산업 규모의 우라늄 농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나탄즈로 이란 핵 메가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수십 년간의 공학적 성과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이란이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 시설을 건설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이란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1979년에 핵공학에 대해 거의 아무런 지식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의 핵무장 국가 대열에 합류할 뻔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스라엘 라이징 라이언 작전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직후 작성되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향후 상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란의 미래가 아닌 지금까지 어떻게 이르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혁명 이후의 상황입니다. 1979년 10일 월사, 이른 이란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수십 년 동안 형성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학생 시위로 시작된 사건은 몇 시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분노한 군중이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 내부 인원을 가두었습니다. 444일 동안 66명의 미국 외교관과 직원들이 인질로 남게 되었고 이는 20세기 가장 극적인 국제위기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이 타협 없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세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세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영향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부쉐르에서 각각 샌프란시스코 규모의 도시를 가동할 수 있는 1200메가와트급 대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하던 지멘스의 독일 엔지니어들은 장비와 기술을 챙겨 첫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미완성 인프라와 엉망이 된 핵 프로그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혁명 후 고립은 이후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는 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려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988년 이라크 항공기는 버려진 바시르 시설을 6번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이란의 첨단 기술 자산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정밀 타격이었고 이를 막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뼈저리게 받아들인 메시지는 부분적으로는 사담의 잔혹함 때문이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그들이 외롭게 홀로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서방의 전문 지식에 의존할 수 없었고 핵 프로젝트를 공습에 노출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그리고 홀로 계속해서 건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 이란 지도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재건하고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하의 세월. 이란이 실제로 시도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모든 것의 물리학과 우라늄 농축이 실제로 무엇을 수반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대학 핵물리학 강의까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약속합니다. 자연상태의 우라늄은 U-238과 U-235 등 몇 가지로 존재하며 둘은 거의 비슷합니다. 화학 실험 없이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고 각각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핵 프로젝트 설계에는 U-235가 유용합니다. 원자로 가동이나 전력 공급에는 3~5% U-235 함유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핵무기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U-235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연상태의 우라늄은 약 99.3%가 U-238이고 0.7%만이 U-235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원전용 3~5%까지 높이는 것만으로도 현대공학의 큰 업적입니다. 이 형태의 우라늄은 더 흔한 U-238 동위 원소보다 약간 가벼워서 과학자들이 이를 정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동위 원소를 분리하려면 매우 빠르게 회전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건 집에서 쓰는 세탁기의 탈수 사이클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알루미늄 튜브가 분당 6만에서 7만 번, 즉 초당 1000번이 넘게 회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로터 바깥쪽이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어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전체 균형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각 원심 분리기는 매우 미세하게만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천연 우라늄을 원자로 연료로 만들려면 수천 대의 기계가 계단식으로 연결되어 각 기계가 농축된 산물을 다음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의 극한 기술적 요구사항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라는 해외에 어떤 도움도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파키스탄, 더 정확히는 파키스탄 AQ칸 네트워크가 등장합니다. 칸 박사 자신도 핵과학자였으며 1970년대 유럽에서 원심 분리기 설계도를 훔쳐 이슬라마바드로 밀반입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자체 핵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는 이제 그 지식과 설계도를 중개인과 두바이 호텔 방에서의 비밀 회의를 통해 최고가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이란 요원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키스탄이 핵 프로그램에 사용한 P1 원심 분리기 청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최첨단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P1은 이미 구식이 된 1970년대 초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이 원심 분리기들은 극소량의 우라늄만을 농축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야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란인들은 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칼라이 전기 회사에서 은밀하게 작업장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였을 때 외부 세계에서 이 건물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전기 장비를 만드는 평범한 공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란 최고 인재들이 핵공학 세부 사항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나 진전은 더디고 좌절스러운 실패도 많았습니다. 기계에 묻은 작은 지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식 설계로 신뢰성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19개 원심 분리기로 시험 캐스케이드를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잘 작동하자 129대 기계로 확장했지만 확장 때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너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었고 인간이 설계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극한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계 속도를 높이려다 예상치 못한 도전이 있었고 원심 분리기 안정화를 위해 감속이 필요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면 기계에 진동이 전달되어 로터가 케이싱을 긁고 금속 파편이 쏟아져 원심 분리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실패율이 얼마나 높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들은 연간 10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1999년에 그들은 10년 넘는 시행착오 끝에 천연 우라늄을 1.2% U235까지 농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치는 원자로 연료에 필요한 3~5%나 무기용 농축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 자신에게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던 그들만은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익혔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었습니다. 이란 최고의 인재들이 실제 핵공학 응용 분야에서 한 세대를 이루며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과학자들이 칼라이 정의 시설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90년대 후반 나탄즈 사막에서는 건설 인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 사담의 공군이 연구시설에 가한 파괴로 여전히 상처를 입은 그들은 앞으로의 시설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나탄즈 건설 준비 시 이란 엔지니어들은 가능한 모든 공습 세부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대해 알려진 모든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 바그다드 오시락 원자로를 파괴해 핵 프로그램을 저지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인 독트린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 독트린은 단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정부가 적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정책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테헤란은 같은 좌절을 겪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이 발각되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시설을 폭탄에 강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탄즈는 크게 설계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개의 지하 농축홀이 있었고 각각 25,000제곱미터, 즉 홀 하나당 축구장 6개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하 8m에 설계되었고 위에는 25m 두께의 콘크리트 차폐막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추가로 22m의 흙과 암석을 쌓을 예정이었고 이렇게 하면 30m의 보호막이 생겨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재래식 폭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고 가장 첨단의 공중폭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격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지하에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물을 안겨주었지만 대부분은 초미세 진동에도 매우 민감한 원심 분리기의 취약성과 민감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시설 전체를 충격 흡수 장치 위에 두고 미세한 지각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수 격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온도 조절과 전력 공급도 또 다른 2가지 과제였습니다. 이 농축 과정은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열도 발생시킵니다. 이곳은 여전히 효율성을 양으로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분리기 한 대가 100W를 쓰면 계획한 5만 대에 이 수치를 곱해야 했습니다. 즉 원심 분리기에만 5MW가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시설에 엄청난 열을 보상하는 대규모 산업용 냉각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심했고 나탄즈 완공으로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작업장에서 산업 규모로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쯤에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164기 원심 분리기 카스케이드가 조립되었고 수천 개의 추가 부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은 17년 동안 비밀리에 건설해왔지만 이렇게 큰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폭로와 시간과의 경쟁. 이 모든 개발과 연구는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테헤란의 핵개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특히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심 분리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극비로 유지되었고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테헤란의 야망이나 진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이르러서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해 8월 이란 반체제 인사단체가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알라라자 자파재단은 논란 많은 이 단체의 대변인이었고 이 단체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알라라자 자파재단은 테헤란이 비밀 핵 프로그램과 핵폭탄 연료 생산시설 2곳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와 고립되어 있어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즉시 국제핵협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2003년 2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가 나탄즈 시설에 도착했고 그가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프로그램의 정교함은 실제로 초기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시설에는 조립된 원심 분리기 164대와 1000대분 부품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환경 샘플에서 농축 우라늄 흔적이 발견돼 시설이 가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은 궁지에 몰렸고 국제사회에서의 모든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분리 실험과 대규모 시설 건설 등 핵 연구 개발을 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더 넓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은 이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2006년까지 이란은 P1 원심 분리기를 개조했으나 이미 크게 노후되고 농축 능력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 설계한 IR1 모델로 164개의 원심 분리기를 설치해 우라늄을 3.5%까지 농축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로급이며 이란은 여전히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부 집단은 이란을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다. 3.5%는 원자력 발전소 연료에 필요한 정확한 농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표면적인 분석을 넘어서면 그들이 얼마나 정직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탄즈의 거대한 지하홀은 5만 대의 기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10개 이상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이란은 미완성된 원자로 하나만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테헤란의 논리를 거부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거의 무시당했고 오히려 이란은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07년 그들은 나탄즈에서 3,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까지 그 수는 8,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수년간 거의 비어 있었던 지하홀들은 이 원심 분리기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9월 서방 정보기관들이 포르도의 두 번째 대규모 핵시설을 발견해 공개했습니다. 이곳은 나탄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안이 적용되었고 80m 깊이의 단단한 암석과 화강감을 뚫어 산속에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산악 벙커였으며 아마도 세계에서 침투하기 가장 어려운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뚫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프로그래밍한 것으로 알려진 스턱스넷 바이러스가 밝혀지면서 이슬람 공화국의 이 시설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원심 분리기를 스스로 파괴하도록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작동의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폭발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00대의 원심 분리기가 파괴됐지만 결국 이란에게는 작은 좌절에 불과함이 증명됐습니다. 1년 안에 그들은 모든 기계를 교체하고 사이버 보안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공격이 성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격을 계기로 그들이 농축 수준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리학이 중요합니다. 우라늄 농축은 선형적이지 않아 10까지 농축하는 것과 60에서 90까지 올리는 건 난이도가 다릅니다. 20까지 농축하겠다는 발표는 단순 퍼센트로 볼 때보다 무기급 순도에 훨씬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선 이란이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에 쓰기 위해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주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암 치료용 의료 동위원소 제작이라는 점에서 그럴듯한 명분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원자로는 이 우라늄으로 전 세계 암 진단에 쓰이는 의료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합니다. 국제사회가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의 사양을 알았지만 원자로가 너무 작아 이런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로 가동의 연 5kg에 20%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었고 전혀 속도를 늦추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었고 세계는 이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란이 정말로 단독 행동을 하며 비무기적 목적만을 추구하려는 어떤 명분도 버렸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그 결과, 산업 규모, 그리고 핵 합의였습니다. 2011년까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진정한 산업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듯 나탄즈와 포르도에 약 19,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설치됐습니다. 1만 개 원심 분리기로 이란은 매달 150kg 저농축 우라늄과 7kg의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013년 도입된 IREM 원심 분리기는 AR1보다 4배 더 효율적이었고 AR1도 P1 설계보다 큰 발전이었습니다. 이란은 7,000kg 이상의 저농축 우라늄과 200kg 가까운 20을 초과한 우라늄을 축적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 그들은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수년 전 독일이 포기한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가 드디어 임계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자립적 핵반응 달성이라는 기술 용어가 쓰였고 국제사회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만큼이나 국제적으로 고립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북한도 야심차게 자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 보였습니다. 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였기 때문에 은둔의 왕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어떤 사안에도 진정성 있는 협상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국제 제재와 열악한 식량 생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기근이 퍼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란의 경우 당시 대통령이었던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의 강경한 입장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초기 협상이 진전이 없었지만 그래도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실상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구를 고집했는데 특히 어떤 합의든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함께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복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이스라엘이 사라질 것이라는 등 국제사회를 의도적으로 적대했습니다. 2013년 하산 루하니 대통령 선출로 테헤란과의 현실적 협상 길이 열렸습니다. 아야톨라가 많은 권력을 지니지만 대통령은 국제협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로하니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란은 제재로 석유 수출이 하루 2,50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로 급감하며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리알화는 80% 넘게 하락했고 인플레이션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로하니는 전임자보다 협상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2년간의 협상 끝에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일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란은 원심 분리기를 19,000대에서 5,060대로, 농축 농도를 3.67%로, 우라늄 보유량을 7,000kg에서 300kg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원자로의 핵심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영구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 전반에 걸쳐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많은 제안이 15년 후 만료되어 이란이 합법적으로 대규모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는 이 합의가 이란의 핵 능력을 정당화하고 이란을 더 강하게 만들까 우려하며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합의에 회의적이었고 미국 공화당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란은 제재 완화 혜택을 빠르게 받았습니다. 2016년 1월까지 이란은 13,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제거했으며 이는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수톤에 달하는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했습니다. 나탄즈의 지하홀은 수천 대의 기계가 사라져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조치 중 하나로 이란은 아라크에서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채워 넣어 원자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3년간 합의가 유지됐지만 2018년 5월 변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재협상되거나 종료되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은 JCPOA를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해 이란 석유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유럽, 러시아, 중국은 합의를 지키려 했지만 미국의 경제 압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2025년에 임계점이 가까워집니다. 유럽이 JCPOA를 살리려 했지만 합의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미국이 협조하지 않자 테헤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유럽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이란의 핵 확산을 거의 확실하게 보장할 재앙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 특히 워싱턴, 예루살렘, 그리고 몇몇 주요 아랍 국가들에서는 이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JCPOA가 피할 수 없는 일을 단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협정이 만료될 즈음에는 테헤란이 광범위한 제재 완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핵무기를 추구하는 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현금 유입의 이익도 얻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든 이란은 이미 끝냈습니다. 그들은 새 합의를 위해 핵 협상에 복귀하지 않았고 JCPOA의 한계들을 차례로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조치는 능력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300kg 우라늄 비축량을 초과했고 그 다음에는 3.67% 이상의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엔 국제사회 조치로 제어되지 않았고 제재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란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IR-4와 AR-6 설계를 도입해 기존 AR-1보다 10배 효율적이었고 곧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IR-8과 IR-9 모델이 등장했으며 IR-9는 기존보다 우라늄 농축 효율이 50배 높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 그들은 포르달 산악 요새에서 20가지 농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만에 목표를 달성한 뒤 그해 4월 60가지 농축하겠다고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연구와 농축이 평화적 목적임을 주장하며 비확산 조약 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를 수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초기엔 그런 주장도 가능했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에너지만을 위한 것이라는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0% 농축은 민간 정당성이 없으며
발전소나 연구시설에서도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60%에서 90% 무기급으로 올리는 것은 아주 짧은 단계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공정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탄즈의 IR-6 원심 분리기로 연말에는 매달 킬로그램 단위 생산을 했고 2022년에는 포르도에 정교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해 천연 우라늄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7%에서 60%까지 연속 공정으로 농축된다는 뜻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도에서 최대 83.7%까지 농축된 우라늄 입자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란은 예상치 못한 변동이라 주장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이란은 12,000기 이상의 원심 분리기와 수천 개의 첨단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 용도가 없는 60% 농축 우라늄이 275kg 이상이고 20% 우라늄도 수천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공습 전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으로 핵무기 한 개를 만드는데 4-5주가 걸린다고 계산했습니다. 첨단 원심 분리기와 60% 농축 우라늄으로 이들은 무기급 물질 확보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이 모든 동안 이란산 석유가 담긴 컨테이너들은 제재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해져서 말 그대로 여기저기 방치되어 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에너지용이 아닙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며 이곳의 뉘앙스와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토론에서 자주 하나로 묶여 이야기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협일 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전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국가적 결의와 발전의 상징입니다. 여전히 이는 이란의 적들이 전복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필수 무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란이 핵 발전에 필요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가 있는지 또는 그래야 하는지는 최근 그들이 해온 것처럼 농축할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란 정부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최근의 움직임은 그들이 이것을 핵무기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명확한 신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2025년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여파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이슬람 공화국에게 있어 그야말로 엄청난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교한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자국 기술을 개발했으며 1970년대 파키스탄 설계에서 최첨단 원심 분리기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이란 과학자 한 세대를 교육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실상 국제시장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그리고 국경 밖으로부터의 기술 지원이나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막대한 대가를 치른 결과입니다. 국제 제재의 결과로 인해 그들은 국민 대부분을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그들이 수년 동안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고도 기꺼이 견뎌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02년에 공개된 이후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